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소개하는 Y쌤입니다. 지난번에는 플레밍의 세런디피티라는 제목으로 알렉산더 플레밍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우연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했죠. 우연이 위대하다고 하니 당황되시죠? 저는 플레밍이 만난 우연을 위대한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를 구한 위대한 우연이죠. 전에 소개한 것처럼 몇 가지의 예기치 않은 우연이 정말로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한 과학자의 직관에 의해 인류를 도운 결과로 이어졌죠. 인류를 구한 훌륭한 결과로 돌아오게 한 우연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위대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학자에게 우연이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과학자에게 우연은 스스로 만든 운명 같은 거죠. 미국의 정치가인 우드로 윌슨의 명언처럼요. 과학자는 어떤 운명을 만나기 전에 벌써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인류의 첫 번째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은 사실 플레밍이 만난 우연이라기보다 집념을 가지고 노력한 과학자의 숙명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연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우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겠죠. 그 준비는 선의를 지닌 집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등을 의미하겠죠. 지난 영상에서 예기치 않게 작용한 우연의 방점을 짚고 전해드렸지만 그 우연을 위대한 업적으로 이어지게 한 것은 플레밍의 준비된 태도였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오늘은 사회와 같이 성장하는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위대한 과학적 발견도 과학자 개인의 천재적 재능과 행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뉴턴의 말을 기억하시죠? 사실 저는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의 사회성을 강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 개인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학의 이론은 갑툭튀가 아닌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개념, 이론, 방법 등이 저변에서 성장하고 있었겠죠. 새로운 발견이 태동할 즈음까지 사회, 경제, 사상 등의 과학 외적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그 누군가가 기회를 얻은 거죠. 사회는 그 사람을 기억하죠. 새로운 업적을 세운 그 사람을 기억하고 당시의 분위기를 기억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게으른 과학자에게 그런 기회가 오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며 자연현상을 통찰하고자 노력한 과학자에게 그 기회가 오죠. 플레밍도 그랬고 갈릴레이도 그랬고 뉴턴도 그랬을 겁니다. 무르익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혁명에 가까운 통찰을 한 또 다른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을 통찰한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의 엑기스만 배워야 하는 교실서는 진화론이 만들어지기 전 역사적 배경 따위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 교실서 절대 배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바이오 이야기를 통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858년 6월 18일 다윈은 역사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논문이 동봉된 편지였습니다. 원형으로부터 무한정 이탈하는 변형의 성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월리스는 아마존과 동남아의 동물 생태를 관찰하던 탐험가이자 생물학자였습니다. 월리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회에 보내기 전 당시 유명 인사였던 다윈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이죠. 이 편지가 기폭제가 되어 20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던 종의 기원을 다윈은 출판하게 됩니다. 1836년 찰스 다윈은 5년간의 비그로 황해를 마쳤습니다. 다윈은 비그로 천상 자연학자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들에 흩어져 있는 동물상과 식물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다윈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종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종의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1837년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844년 대강의 이론화까지 마쳤는데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분화라는 자신의 이론을 무려 20여 년 동안 다듬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읽으며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생존 투쟁을 통해 하나의 종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다고 윌러스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고민에 빠진 다윈에게 학문적 친구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과 식물학자 조지프 후커는 신속하게 다윈이 논문을 발표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월리스의 논문과 다윈이 1844년 자연선택에 관해 쓴 글, 그리고 1857년 후커에게 쓴 자연선택론에 관한 편지를 식물분류학회에 발표하라고 충고했죠. 편지를 받은 지 13일 만인 1858년 7월 1일 다윈은 학회에 그러한 것들을 엮어 발표합니다. 곧바로 자신의 책 종의 기원의 출간을 서둘렀다고 하죠.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1859년 종의 기원을 출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죠. 1858년 다윈이 받은 월리스의 편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윈이 그때 발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진화론이 어쩌면 월리스의 이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네요. 다윈이 그보다 훨씬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이론을 확립하였으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종의 고정보다는 종의 변화에 더 친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확립할 당시 종의 불변이 진리로 여겨지는 사회였다고 소개되곤 하죠. 하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종의 변화 또는 종의 진화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월리스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과학사에 있는 발견들 중에는 동시 발견 또는 복수 발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르익은 사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다윈이 증거를 채집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사이에 진화론이 태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월리스의 호기심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진화론의 발견이 한 개인의 천재적 재능과 행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저는 해봅니다. 진화론은 종의 불변이 진리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있었던 혁명적인 이론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진화론을 발생했는지 알아볼까요?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우리의 속담이 말해주듯이 한 가지 종의 생물체가 그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같은 종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18세기까지 사람들은 종의 불변을 확고히 믿었지요. 1700년대까지 생물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종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경험과 부합하는 믿음이지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라나게 됩니다. 단지 한 분야에 의해 급격히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리상의 발견입니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 잦아진 여행과 탐험들로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종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분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물체들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로서 종을 사용하고 종들 사이의 경계가 엄격하다고 믿었던 학자들은 새로운 종들의 출현에 당황했죠. 새로 발견되는 생물들을 이미 존재하는 분류체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류학상의 어려움이 쌓여갔죠. 분류체계를 세웠던 식물학자 린네도 종들 사이의 구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종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35년 자연의 체계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비췄죠. 당시 인공적으로 잡종을 얻을 수 있기도 했는데 그러한 잡종의 존재도 종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심화시켰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화석도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맘모스처럼 현재 살고 있는 코끼리와 크게 다른 형태의 종들을 화석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종들을 화석으로 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종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게 되었죠. 또 화석의 종과 현재의 종과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그러한 종의 변화가 가능할 만큼 아주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성경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천지창조가 6,000년 정도 되었다고 믿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지 않은 종들을 보면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보다는 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라게 됩니다. 수학자이기도 했던 비퐁백작은 구체적으로 18만 년이라는 당시로선 엄청난 시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6,000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심을 가지면서 종이 변화할 만큼 긴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종이 변화한다는 생각에 시간의 차원을 도입한 이가 있습니다. 라마르크죠. 1809년 동물 철학을 출판한 라마르크는 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마르크는 동물의 신체 부분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퇴화하는 현상이나 길들이기로 동물의 성질을 인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이죠. 변화가 생물체의 적응을 통해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라마르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종의 진화라는 생각을 자라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양 사상의 중심 위치에 있던 철학도 종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자라게 했습니다.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철학적 생각입니다. 우주가 무생물인 돌로부터 시작해서 1차원적인 순서에 따라 정렬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연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가장 하등한 것으로부터 가장 고등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사슬로 이루어졌다는 세계관입니다. 완전히 연속적이라면 종과 종 사이에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그 사이에 어떤 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겠죠. 또 당시 자연신학자들은 자연현상에서 신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동식물의 형태와 구조에서 신의 의지와 설계에 대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동식물의 형태는 신의 성견지명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지요. 신이 창조한 자연세계에서의 여러 피조물이 완전한 형태를 향해 변한다는 신학적인 관점은 자연스럽게 종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당시 신이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는 종교적인 사고가 우월적으로 지배했죠. 창조론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생물의 긴 역사의 과정에서 절멸과 탄생을 되풀이하고 그 결과 생물이 진화하였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 차원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기이죠. 그러나 소개드린 것처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종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며 자신의 이론을 20년이나 들고 있던 다윈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책을 출간한 거죠. 과일만 잘 익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과학도 무르익어야 빛을 보는 거죠. 오늘 다윈의 진화론이 빛을 보게 된 계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거죠. 재미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가 엄청 재미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짤막짤막하게 소개해드리는 바이오 이야기로 상식과 호기심이 늘어나서 생물학 관련 대중서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